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국어 해설을 맡은 류은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성장진단평가 10문항을 함께 풀어보며 어느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어디를 보완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장진단평가는 여러분의 배움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틀린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배우기 위한 힌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문제 해설과 피드백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문항인데요. 제시된 시에서 사용된 운율 형성 방법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우선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또는 리듬감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율이 우연히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작가가 반복을 통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효과라는 점입니다. 운율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끊어있는 마디수를 일정하게 반복,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 문장 구조 등을 반복,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반복, 같은 위치의 같은 글자, 비슷한 발음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시에 제시된 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를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봄바람 하늘 하늘 넘노는 길에 연분홍 살구꽃이 눈을 뜹니다. 연분홍 송이 송이 못내 반가워 나비는 너울너울 춤을 춥니다. 이처럼 한 행을 3번씩 반복해서 끊어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빨랫줄에 걸어놓은 묘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이 시는 한 행을 2번씩 일정하게 끊어 읽으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3글자, 4글자, 5글자가 각 행마다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 4글자, 3글자 또는 3글자, 4글자가 각 행마다 반복되며 한 행이 7글자라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시에서 연분홍, 연분홍, 지도, 지도와 같이 같은 단어가 행에서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우리는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하늘 하늘, 송이 송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지도와 같이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나옴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 제시된 시에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모든 행의 글자 수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11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13글자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모든 행의 글자 수가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 반복된다 라고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태어에 해당합니다. 이 시에서는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니은도 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곳, 그곳, 그리운, 그리운, 그곳, 그곳, 보고 싶은, 보고 싶은 처럼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면 그곳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내가 그리운 것이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 무엇이다. 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귿과 리을이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 문항입니다.
문제 해설에 앞서 토의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의는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협력적 말하기입니다. 반면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따라서 토의의 핵심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의 절차는 주제 정하기, 유형 정하기, 준비하기, 토의하기, 토의의 내용 정리하기로 볼 수 있고, 현재 제시된 지문은 토의를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주은이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은이는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니 충전기의 선이 자주 꺾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태블릿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선지를 살펴보면 1번 충전기 관리에 문제가 있기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 태블릿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 주은이가 말한 내용과 다르거나 주은이가 말한 내용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문항입니다. 7번은 요약하기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요약 방법을 적용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항입니다. 우선 요약하기란 글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글을 짧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 내용이 잘 드러나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글의 특성과 읽기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글의 특성은 글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정보 전달을 하는 글인지 설득을 중심으로 하는 글인지 서사가, 즉 이야기의 시간상의 흐름이 중시되는 서사가 담겨있는 이야기 글인지에 따라서도 요약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글을 요약하는 일반적인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제시문에 사용된 요약하기 방법이 이 중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글을 요약하는 방법에는 선택하기, 재구성하기가 있는데요. 가 부분을 살펴보면 사과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준다. 비타민. 그리고 귤은 비타민 C가 많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노화를 늦춘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바나나는 운동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한다. 딸기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요약을 할 때 다양한 영양소라는 걸로 비타민 C, 항산화 성분을 더 큰 개념으로 일반화하고 노화를 늦춘다, 면역력을 높인다, 건강에 좋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를 보충한다 라는 것을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로서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일반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지문을 살펴보면 겨울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 날이 많다. 아이들은 눈싸움이나 눈사람 만들기를 즐기며 겨울을 만끽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기를 띈다. 하지만 도로가 얼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난방비 부담으로 가게의 경제적 어려움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 추운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 문장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구성이라고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재구성과 일반화하기는 요약하기의 일반적 법칙 4가지 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재구성이고 일반화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함으로써 개념을 익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0번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사용되는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그러한 내용을 보기에 담고 그 보기를 적용하여 기억을 고쳐 쓴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피해야 할 세 가지 표현으로는 의미가 흐려지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모호한 표현,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 또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관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 보면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설명이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라 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억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억은 실제로 반려동물 입양은 학생들이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본인의 생각이라는 주관적인 표현이 드러남으로써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와 같이 이러한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 연구 결과를 드러내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가서 보면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나 기억에서는 학습 능률이 아닌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기억의 원래에 설명하고 있던 부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반드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정적, 지나치게 단정하는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기억은 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므로 전문가의 설명이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은 맞으나 기억의 내용과 맞지 않아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한국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연구팀의 보고서라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으며 동물과의 사고작용이 청소년의 공감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반려동물의 입양이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기억의 원래 의도와도 맞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은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억에서 말하는 내용과도 맞지가 않을 뿐더러 이러한 것들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연구 결과 전문가의 설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적 매체에 관련하여 SNS, 채팅과 같은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상호작용적 매체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다양한 사용자가 연결될 수 있고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모이기도 하며 문자 외에도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매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많이 채팅하거나 친구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SNS, 블로그,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호작용성을 띠고 있지만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소통 목적, 소통 공간의 특성, 목적, 특성, 관계를 고려해서 유의하여 소통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채원, 현우, 은석이의 대화가 드러나여 있는데요. 위 대화에서 은석이의 말하기 방식이 이러한 상호작용적 매체에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은석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석이는 김윤아 선수니까 어울리지 채원이 너한테는 무리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상대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은석이가 보이고 있는 대화 과정에서의 태도나 말하기 방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품사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사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항이고요.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지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품사 분류 기준은 총 3가지인데요. 이러한 일정한 기준이 형태, 기능,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사를 분류해 보면 형태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서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기능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며 활용되는 용언, 문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중심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하는 체언,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수식언, 앞말에 붙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관계언, 그리고 통일로 독립되어 사용되며 감탄, 놀람 등의 의미를 보여주는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 총 9가지의 품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용언에서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러한 명사를 대신하여 말하는 대명사, 수와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을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 부사, 체언에 붙어서 관계를 만들어주는 조사, 그리고 놀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특성은 이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장의 기억과 니은의 품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빵을 먹었다 라는 문장에서 기억은 먹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먹고, 먹으니처럼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용언이면서 가변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의 예쁘다의 경우에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형용사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예쁘고, 예쁘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언이자 가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동사라고 했으니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단어이다. 형용사라는 품사라고 분석을 했으니 맞는 선지입니다. 기억은 뛰다, 니은은 높다와 같은 품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뛰다 의 경우 뛴다, 뛰고, 뛰니처럼 형태가 변하고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 높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높고, 높으니처럼 바뀔 수 있으니 형용사라고 보면 이 역시도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를 우리가 부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잘못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활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맞는 선택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사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기준별 특성을 학습하고 많은 단어들을 스스로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도 문법 문제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형태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태소의 분류 기준 중에 하나의 기준을 근거로 제시된 문장을 형태소로 잘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형태소의 종류를 잘 분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의미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소는 자립성과 의미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는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의미에 따라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입니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때 실질적 의미라는 건 단어의 짜임에서 어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어미, 접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가, 을과 같은 조사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시된 문제로 돌아가서 제시된 문제의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는 것들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나누면 가을, 하늘, 이, 새, 파랗, 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형태소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6개의 형태소를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들은 가을, 하늘, 어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파랗까지 3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를 찾으면 조사인 이, 접사인 새, 어미인 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형태소를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각 기준에 따라서 같은 형태소라도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를 연습해보고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각각 구분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번 문항입니다. 22번 문항도 단어의 짜임 문항입니다. 단어의 짜임을 보자면 한국어에서의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로 앞서 살펴봤던 바다나 하늘과 같은 단어 또는 먹다의 먹처럼 어근이 하나 있는 단어들이 해당이 됩니다.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이때 어근이란 단어를 분석했을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먹다라고 했을 때 이 먹다에 음식을 섭취하거나 무언가를 먹는 것의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중심 의미는 먹이므로 어근은 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살펴봤던 새, 파랗다의 경우도 새, 파랗다에서 중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파랗이므로 어근은 파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파란지에 대해서 의미를 더해주면서 새파랗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 새에 해당하는 것을 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사가 의미를 더해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접사가 의미를 더해주기는 하지만 이 접사가 갖고 있는 가장 공통적이자 기본적인 기능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고 혼자 쓸 수 없는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사는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 새파랗다처럼 앞에 붙으면 접두사, 그리고 사냥꾼의 꾼처럼 뒤에 붙으면
전미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뒤에 붙는 전미사 중에 일부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서 그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기 부분은 제가 설명한 부분이라 선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밭에서 감자와 밭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다. 둘 다 각각 중심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겁쟁이에서 겁과 쟁이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근이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보면 겁은 너 겁이 많아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쟁이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겁과 같은 말 뒤에 붙어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근이 아니라 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겁쟁이를 잘못 분석한 2번 선지가 정답입니다. 돌다리에서 돌과 다리는 각각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소리에서 군은 덧붙여 하는 의미가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소리라고 할 때 이 소리가 어근이고 군은 그러한 소리의 의미를 더해주면서 군소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 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우개에서 개는 지우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고 품사를 바꾸어주는 접사이다. 우선 지우다 라는 단어에서 지운다, 지우고, 지우니와 같이 지우다의 중심 의미를 갖고 있는 지우를 어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어근 뒤에 혼자 사용할 수 없지만 어떠한 물건임을 나타내주는 접사인 개를 붙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지우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래 단어인 지우다의 품사는 동사인데요. 이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우개는 무언가를 지우는 물건이라는 명사이므로 품사를 바꾸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23번 문항으로 상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징이란 사람의 감정, 생각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개념과 감정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사랑, 우정,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대상, 눈에 보이는 반지, 촛불, 꽃 등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의 특성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여러 개 대 한 개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문장을 살펴보면 친구와 화해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얼음이 녹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얼음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친구와 나의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지 않았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친구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원관념을 얼음의 특성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시된 상징물이 상징에서의 보조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물인 보조관념은 한 개이지만 이렇게 원관념은 여러 개가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법과 비교해 보면 비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원래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져온 빗대는 대상인 호수를 보조관념으로 보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상징과 차이를 가집니다. 또 원관념이 작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상징의 특성인데요. 아까 보았던 이 얼음도 보조관념인 상징물만 드러나지 원관념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았던 불편한 마음, 관계, 미움 등은 이것이 사용된
문맥이나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대상의 특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론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 상징이 비유법보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비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작품에 모두 드러나거나 특정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함께 살펴봤던 내 마음은 호수요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여질 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로 특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유법과 상징에서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여러 작품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그것을 나누고 어떤 것이 공통적 특성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를 읽어보면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발을 물고 늘어주지 않던 가죽구두라고 해서 가죽구두의 특성을 하루 종일 발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 종일 발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답답함, 구속감, 불편함을 의미하므로 가죽구두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답답함, 구속감, 불편함, 고단함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를 살껍질처럼 발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꼭 붙잡고 있던 이 구두를 벗은 것이 바로 맨발인데요. 이러한 맨발은 표현하고 있는 바를 봤을 때 숨쉬게 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앞에서 가죽구두로 인해서 느꼈던 답답함, 구속감, 불편함을 벗어난 자유로움, 편안함, 해방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징적 의미로 잘 드러난 것을 보면 선지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나 궁핍, 보호와 위험, 피로감과 허무감, 안정과 불안정은 이 시에서 발견하기 어렵거나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를 반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장하는 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독자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이때 이유와 근거는 주장과 관련성이 있고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해야 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각각의 자료들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이 글에서 어떻게 작용하면 좀 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 칼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칼럼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온라인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협동심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 소통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이 갖고 있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 땡땡 상담센터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수면 부족, 성적 하락, 그 다음에 대화 시간 감소, 가족과의 대화 시간 감소, 부모님과의 갈등 심화와 같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게임이 갖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마지막 자료인 나를 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전략 게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다는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온라인 게임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가와 다는 모두 다 온라인 게임의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와 다는 온라인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 역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은 나는 게임의 사회적 순기능을, 나는 게임의 인지적 순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의 경우 문제 해결 능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높여준다고 했으므로 지적이면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인지적 능력을 올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지적 순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나와 라는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도 온라인 게임의 긍정적인 영향을 라도 온라인 게임의 긍정적 영향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라는 모두 전문가의 분석 결과이므로 온라인 게임 제한에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 제한에 반대한다는 건 온라인 게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가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온라인 게임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답을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장진단평가 열문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도 확인하고 조금 헷갈렸던 부분도 마주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몇 개를 맞췄는지가 아니라 이번 평가를 통해 무엇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지입니다. 아, 이건 다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정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국어 공부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류은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